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04쪽이죠. 현대사회와 대중예술. 이제 이 4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딴따라라 해서 좀 많이 비하하고, 어? 음, 일부 특권층만이 누렸던 고급 문화를 마치 최고인 양 우리가 취급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최근에는 어떤 일부 특정한 전문가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예술과 관련된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도 누구나 어? 느낄 수 있고 유의할 수 있는 그런 대중예술, 대중문화가 이제는 더 주목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대중예술이 뭐 좀 통속적이고 여숙한 문화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아직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중의 이런 미적인 취향을 뭐 통속적이고 저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단죄해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의 이면에는 엘리트주의의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 대중예술을 연구한 그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런 엘리트주의의 어떤 허구성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극복해서 대중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자는데 보통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대중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결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급 예술과는 조금 달리 대중예술은 우리 시대의 변화에 또 많이 민감하고 그죠?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오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예술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신세대가 등장하면서 급격한 이제 변화를 보입니다. 뭐 스테지라든지 뭐 그 당시에 대중문학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콘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 신세대의 문화적 욕구와 감각이 이 문화산업과 소비산업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대중예술은 이 대중예술을 주 소비하는 층이 이들의 문화적 욕망을 충족하고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뮤니티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러한 신세대들은 이런 문화적 취향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 거기에 이제 서로 친근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생산적인 주체로 이제 등장합니다. 현대사에서 대중예술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 체제로 문화 주체로 이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취향이 서로 비슷한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세대의 문화적 코드, 문화적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307쪽에 보면 고급 문화 예술계의 아성을 넘어서다. 고급 문화가 물음표 돼 있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급 문화? 고급 문화라고? 뭐 이렇게 물음표죠.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아방가르드 혹은 대략 난감. 왜 대략 난감하다 했는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고철로 오인된 예술작품. 벌써 제목에서 예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예술작품이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어떤 고급 문화에 속하는 예술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이제 고철로 오해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략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만연해 있는 그 고급 문화 중심의 이런 어떤 미학적인 관점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프랑스, 왜냐하면 그런 그 고급 문화 어떤 중심의 취향은 일부지요. 일부 그런 계층한테만 소비되는 거지 전체 대중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학자 피에르 브루디유에라는 분이 한 말을 보면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위치와 예술적 취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언급하면서 이 문화적 판단 기준 혹은 미적인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인 어떤 타당성은 없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기존의 사회적 차별성을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합리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가치나 미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절대적인 지표 이런 것은 없고 기존의 미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사회의 어떤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관습적인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미학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위계 질서를 볼 때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에는 문화적으로는 대부분 고급 문화를 많이 접한 그런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의 미적인 기준이 마치 보편타당한 것처럼 제가 뭔가 고급 취향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또 자기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 보면은 에피소드가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13일 대학 캠퍼스 안의 조형 미술 작품을 고철 덩어리로 잘못 알고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절도죠. 인부 조모 씨를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해서 이 조 씨는 11일 오후 6시 상명여대 운동장에서 철제 조각품 5점을 트럭에 싣고 나가 인근 고물상에 21,500원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이 조 씨가 12일 오전에도 용접기를 준비해서 고철을 주우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도씨입니다. 도모 씨와 함께 상명여대에 들어가 전날 가져가지 못한 다른 대형 철제 조각품 2점을 절단하다가 대학원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경찰에서 학교 측이 귀찮아서 처리하지 않은 줄 알았다. 고철 덩어리가 미술작품이라니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조각품들은 이 학교 예술대 미술학과 김종호 교수의 작품인데, 김 교수는 다음날 김포의 야외 작업실로 옮기려던 차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점은 되찾았으나 절단한 2점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무지로 인해 저질러진 일이니 만큼 보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조씨 등을 보수 작업 등에 참여시켜 작품 활동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기다.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그래도 이 교수가 약간 좀 상식 있는 분이라서 뭐 이걸 고소 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 작업에 참여시키면서 작품 활동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획이다. 이건 참 후속 조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에 뭐 예전에 났던 기사랍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이 어떤 경계가 있는지, 고급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하나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조건 경계를 넘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또 읽어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앞에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학습 길라잡이에서 311쪽에 보면은 고급 예술 무엇이 고급스러운가? 그 다음에 2번 모 대학 교수는 자신의 작품을 고철로 오인한 도둑을 무지의 소치라 폄하했다. 과연 도둑은 무지한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과연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그 뒤에 물론 또 저급 문화회가 의문을 제기했죠. 앞에 고급 문화를 이제 다뤘으니까 저급 문화회가 의문표를 달았습니다. 대중예술의 통속성, 그 미학식입니다. 키치의 리얼리티, 이발소 그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요즘 이발소도 사실 잘 안 갑니다. 미장원에 주로 가죠. 남자들, 여자들, 그죠?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발소를 이용하는데, 이발소에 보통 옛날부터 보면은 뭐 액자에 그림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뭐 물레방아라든지 냇물이라든지, 또 흘림체 뭐 한자나 이래 흘림체 세로로 글씨가 뭐 있다든지, 이런 액자나 이런 게 이발소에 보통 뭐 그림들이 보통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이발소뿐만 아니고 신혼부부 단칸방에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 도처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보통 거실에 이런 데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세간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발소 그림 이렇게 보통 통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인 토착 장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림들을 예술론에서는 소위 키치 이게 사실은 독일어거든요. 유치하다 뭐 할 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키치라고 합니다. 이 키치는 사실 불명예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술을 흉내내는 대중문화의 생산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마치 여기 표현처럼 비유적으로 하면 백로를 흉내내는 까마귀처럼, 뭐 이발소 그림에 대해서 어쨌든 좀 폄하하는 아마추어적인, 그죠? 이런 것으로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림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어떤 생활의 진실을 또 그 그림에 투사해 보기도 하고, 뭐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일산 서민들, 그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 이발소 그림이 뭐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뭐 비유적인 좀 인용만 내는 그런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학적 높이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어쨌든 일으키고, 또 고향 어찌 보면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는 이발소에서 우리가 어떤 그 수건에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그림 같은 거 한 번씩 보면은, 그죠? 당시에 어떤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래서 이게 과연 뭐 고급 예술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는지, 그죠? 예.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필연키의 그림입니다. 이성욱의 키치엘 리얼리즘 20세기 문화 이미지 해가지고 그림인데, 제가 다루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트로트의 리얼리티, 이것도 여러분 물론 신세대 트로트를 해가 요즘에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도 일부 있지만, 요 타향살이나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아버지나 조부모 세대, 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조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그죠? 그래서 요 텍스트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어디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우리한테 맞는 내용을, 여러분 세대에 맞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 317쪽에 보면은 디지털 부족들의 자율행동주의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플래시몹은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인터넷 때문에 생겨난 건데, 어떤 특정 장소에 같이 소통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서, 그죠? 돌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뭐 댄스 플래시몹 이런 게 또 영상이 유튜브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디지털 부족의 퍼포먼스적인 참여입니다. 퍼포먼스를 통한 참여인데, 또 즐거운 놀이, 이런 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최근 유행하는 플래시몹 현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플래시몹은 원래 출발은 2002년도에 출간된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미래학자인 하워드 라인골트라는 사람의 책 스마트 몹이라는 그 용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하워드가 지식인에게 조종되는 우매한 군중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좀 똑똑한 군중, 영어로 스마트랬죠. 똑똑한 군중을 지칭하기 위해 스마트 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리를 지어서 특정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몰려다니는 것을 플래시 크라우드라는 표현과 합쳐가지고 플래시 몹이라고 용어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플래시몹은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사건에 참여하는 어떤 집단 행동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 뉴욕에서 한 호텔의 로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수십 초간 박수를 치고 사라져 버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플래시몹이죠. 서울 도심 명동에서 한 30명 정도 사람이 갑자기 UFO가 출현했다고 말하고 잠시 쓰러졌다가 바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플래시몹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갖춘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공간이 만든 어떤 개인주의적인 행동이나 사소한 것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런 게 계속 연장된 것에서 나온 게 아닌가. 세상과 단절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플래시몹 행동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할 때 따로 흩어질 것. 둘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 중요하죠. 셋째,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 않지만 개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 넷째, 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묻지 않을 것. 이런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테지 신곡 이런 게 이제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 당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방송사 앞에서 잠시 동안 집단적으로 쓰러지는 퍼포먼스 이런 거를 한 적도 있답니다. 이런 플래시몹을 즐기는 이런 디지털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 말을 거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놀이나 우연한 행동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이동연 씨의 플래시몹 디지털 부족들의 자율행동주의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깨는 공연, 까는 사회 이렇게 있습니다. 깬다 하면 우리가 확 깬다, 잠에서 확 깬다,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의미로 깨는 공연. 까는 하면은 우리가 조인트 깐다 이라죠. 까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까는 사회 이런 의미인데,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MBC 주말 프로그램 생방송 음악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가 없겠죠. 이 프로에서 대형 방송 사고가 터졌어요. 오후 4시 15분쯤에 이제 펑크 그룹인 럭스라는 그룹이 공연하는 도중에 함께 무대에 오른 퍼포먼스 팀이 카우치라는 퍼포먼스 팀이 있는데, 이 멤버 2명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내리고 춤을 추면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한 5초 정도 노출시킨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MBC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연자를 고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 중단 결정도 내리고 이랬습니다. 경찰이 또 알몸을 드러낸 이 두 사람을 공연, 음란 공연, 업무 방해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구속 입건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 캠프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권에 보면은 하루
그날 하루만 해도 한 10,000건이 넘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너무 댓글이 많으니까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방송 장면을 캡처했으니 보러 오라 이렇게 유혹하는 댓글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는 이 캡처 사진이 한 5,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다운로드 받았다. 자신이 미니 홈피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런 거짓 홍보 메시지를 담은 댓글도 막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화제가 됐는데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송 며칠 전부터 좀 화끈한 신고 비슷한 새로운 소식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바지를 까고 난장을 치겠다 이렇게 서로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뒤에 나오죠. 조사한 게 2005년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사람들이 징역 2년과 1년 6월에 구형을 받았지만 그해 이제 9월 달에 서울 남부지법이 이 두 사람에게 징역 10월과 8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역은 안 하지만 집행유예니까 그죠? 2년이 이렇게 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 전에 복장과 분장 및 눈짓을 주고받고 거짓말 했던 발언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방송사의 업무방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방송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방송할 의도가 없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업무방해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현실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의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서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방해를 해야겠다는 구체적 목적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기노출 사건이 인디문화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인디문화 논쟁. 인디하면 우리가 뭐 여기 나오지만 한봄시내라든지 이 사람들 먼저 홍대 앞에 3인조 펑크 밴드 금요일 밤 지하클럽의 어떤 뜨거운 열기라든지 또 뭐 이런 해방감이나 이런 여러가지 얼터너티브 하위문화 비주류 게릴라식의 깨는 공연 실험적인 퍼포먼스 뭐 이런 아마추어적인 시도 이런 게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디가 프리랜서들이 정체성이고 이념이라고 이제 한봄시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 인디는 원래 영어 인디펜던트의 약칭이거든요. 인디펜던트는 너무 무겁고 길고 또 독립은 너무 엄숙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또 홀로 쓰기는 뜻이 너무 선명하니까 또 좀 재미없고 그래서 인디라고 짧고 가볍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써서 있지만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는 핸드폰과 mp3 플레이어, 캠코더, TV가 하나로 집약된 물건, 즉 스마트폰과 동시대적인 문화 현상이 이 인디입니다. 인디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한봄시내인데 인디에서 인디펜던트와 독립만을 보는 사람은 마치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사람과도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대하고 위선적인 힘에 대한 작고 위약적인 것들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테러는 정치사회의 인디 현상이다. 싱글들은 애정사회의 인디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평론가이면서 인디밴드 아모슨 버터플라이의 리더인 성기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인디를 독립적이고 주변적인 자장을 지닌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면서 인디 문화를 마치 공룡 틈에서 노는 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거대한 공룡의 알을 깨먹던 쥐가 파충류의 전성기를 무너뜨리고
포유류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인디 문화가 메이저 상업 문화의 주변부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적 장을 열어젖히고 말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인디 문화 중에서 인디 밴드의 본산지가 서울 홍익대 앞인데 인디 밴드들이 2000년부터 이 홍대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한 30여 개 이상의 어떤 클럽이나 500여 개의 밴드가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 음악 캠프, MBC 음악 캠프 성기 노출 사건 때문에 인디 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익의 음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인디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홍익대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문도 했죠. 인디 음악계 애정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과 동료 음악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디 음악 문화 전체를 매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MBC 음악 캠프가 인디 음악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대중에게 선보여서 문화적 지평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제작 의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또 MBC 음악 캠프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언론 같은 경우는 한겨레 신문이 이 사설에서 인디 밴드에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인디 음악인들의 기자회견을 이제 거론하면서 10년 전 바로 그 홍대 앞에서 인디 밴드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커트 코베인 1주기 추모 공연이 열린 바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볼까요? 음악성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이들의 태도는 수준 높은 음악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다. 국민 가수로 도약한 윤도현, 말달리자의 크라잉넛, 헤이헤이헤이의 자우림과 삐삐밴드, 테리필드 등은 고여있는 대중음악계 풍토를, 고여있다는, 물이 고여있으면 썩지요. 물은 쭉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행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그런 상태의 대중음악계의 풍토를 전복시키는, 마치 해이를 일으키는 그런 구실을 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3년부터 인디 레이블을 내는 밴드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탓이었다. 그런 인디 밴드가 탄생 10도를 자축하며 도약을 다짐하던 중 날벼락을 맞았다. 가우치 멤버들의 알몸 노출 사고는 인디 밴드를 퇴폐 밴드로 비난받게 했다. 가우치는 홍대 앞을 무대로 활동하는 580여 밴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밴드는 몸이 아니라 지금도 오로지 음악성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한겨레 신문에서 실으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이었는데 이 이명박이 퇴폐적인 공영팀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때부터 보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런 행태를 보였네요. 우리 말하는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 참 하여튼 웃긴 사람입니다. 자기 부정부패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연예인들,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음악평론가 강헌이 한 말을 볼까요? 자로 잰 듯한 효율성의 시대에 그 예술가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숨막힐 듯한 합리성에 대한 근원적 거부이자 자연 그 자체의 본능적 해결을 표출하는 극한적인 표현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청년들의 객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조금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처벌은 조금 받았지만 방송사와 미리 어떤 그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갑자기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된 거죠. 물론 방송사가 의논하면 MBC 방송사에서
방송해라고 했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특히 젊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들에 대한 일방적 비난으로 도배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이다. 벌써부터 인디 밴드들의 음악 행사 초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으로 도배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빈사 상태에서 우적거리는 인디 진영 자체가 받게 될 현실적인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정작 실망한 것은 경찰서로 끌려간 이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약한 모습. 그렇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영 교수는 파우치의 성기 노출은 표면적으로는 탈정치적인 엄난 행위지만 정작 이들의 정치적 무의식이 기도한 심층적인 어떤 공격 지점은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의 왜곡된 표상이다. 이렇게 막 조금 옹호하는 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밴드 하면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동영 교수가 한 연장선상인데 한 발언을 조금 볼까요? 나는 이들이 펑크의 저항의식을 겸비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를 비난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혹칭 생양아치라 해도 이들 행위의 무의식 안에는 그러한 정서적 교감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발적 진술 이면에는 주류 사회의 과잉된 비난에 따른 자기검열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펑크에 대한 혹은 일탈적인 비주류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일상적인 편견이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디가 권력과 자본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인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디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인디가 뭐 똑같지는 않아요. 인디 밴드가 메이저 음반사에서 음반을 내는 건 배신자다, 변절자다 보통 이렇게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디 밴드 하다가 성공하게 되면 이 성공이 가져다 준 정체성 갈등, 원래 인디 밴드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인디냐, 이렇게 정체성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27살에 자살한 게 그 해외 유명한 인디 밴드였던 커트 코베인의 전기에도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한 것은 펑크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커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옛 펑크 친구들은 벌써 그를 가리켜서 변절자라고 부르고 있었고 커트는 발작적으로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마약에 취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듯. 이 한국에서는 이런 고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디 음악이 사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보면 홍보 부족입니다. 일단 홍보하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광고할 때도 그죠? 홍보 부족이고 인디 음악 관계자들은 영미권의 사례를 들면서 비주류 음악이 이 방송 편성에서 50% 이상 확보되는 음악 전문 FM 라디오 방송국이 그 대안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런 제시가 있었고요. 유통 측면에서도 통합 인디 레이블 마케팅 회사가 설립돼야 된다. 결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음악 캠프 사건은 인디 밴드가 너무 외면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현실에 지상파 TV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위의 무의식엔 TV에 대한 그 어떤 반항이 숨어있지 않았겠느냐. 해외의 사례를 보면 아까 커트 코베인, 그죠? 너무 성공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커트 코베인 같은 인디밴드 멤버는 우리 한국에서는 영향 나오기 어려운 것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디 이 문화의 저항은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막강한 그 메이저의 유통 권력에 대한 저항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 과정. 대중을 만나야 되는데 대중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죠.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인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대중의 심판조차 받을 어떤 공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디 정신이 콘텐츠를 압도하고 그것을 비교적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유통 권력 때문에 즉 지상파 방송의 어떤 영향력
거대한 미디어에 대한 이런 어떤 반감이 있겠죠. 거부감, 그리고 정오감까지 나중에 생길 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표출됐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강주만의 대중문화의 극과 속, 여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긴 텍스트, 짧은 텍스트 봤는데, 여기 학습 길라잡이에서는 플래시몹의 논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들이 추구하는 재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인디 문화란 무엇인가? 인디 음악의 도발성과 저항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텍스트를 토대로 직접 글을 써보시고요. 과제로는 제시 안 하겠습니다. 과제가 또 앞에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너무 과제를 많이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동영상 하나 볼 수 있는 36분이니까 짧은 거. 제가 이제 글쓰기는 부지런한 사랑이다. 이스라 작가가 이제 여기 세바시 강연에서 한 17분짜리인데 잠깐 들어봅시다. 곳이 없다고 말하며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글쓰기란 어쩌면 정확히 이 가사에 반대로 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지 압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스라라고 합니다. 1992년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살인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몇 가지 직업을 거쳐왔는데요. 맨 처음에는 잡지사 기자로 3년 일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누드 모델 일도 3년간 병행을 했고요. 동시에 웹툰 작가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국을 돌면서 글쓰기 교사, 그러니까 출장 글쓰기 과외 교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도 돈이 나갈 일이 참 꾸준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생활비를 벌고 그냥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서 등록금을 따로 내지 못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졸업하자마자 2,5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빚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고,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다른 부업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투잡, 쓰리잡이 계속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어떤 부업을 더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일간 이스라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매우 그 배달음식 찌라시 같은 포스터가 하나 보이는데요. 일간 이스라는 말 그대로 매일 한 편씩 이스라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독료는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평일 동안 쓰고 주말에는 쉬기로 했습니다. 작가지만 회사원처럼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일간이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올리고 SNS로 구독자를 모집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아마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얼굴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불로 구독료를 내고 제 글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000원씩 구독료를 받아서 태산 같은 학자금을 티끌 모아 갚자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엔 한 달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을 성공하고 난 뒤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간 이어서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유통망을 생략하고 과감하게 직거래하는 시도가 여러 독자분들께 꽤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시작한 일간 이스라는 2020년인 지금까지 갈수록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갈수록 상승하는 구독자들과 함께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빈 문서를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참 글쓰기란 막막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저도 매번 이 화면을 볼 때 되게 막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꾸준히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는 마음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게으른 마음이 들 때를 실감합니다. 게으른 마음의 상태일 때 저는 무언가를 굉장히 대충 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부지런하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것도 유심히 다시 보고 뭔가 눈을 씻고 세계를 다시 보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다시 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렸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8년 무렵에 유치원 때 저인데요. 저는 쑥스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어린이였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할 말을 절대 제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항상 하루가 대충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되게 많이 땅을 치면서 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안고 일기를 꽤 많이 썼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가득 담긴 유치원 때 일기였는데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장면과 오늘의 대화를 복기해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기를 쓰는 동력은 아쉬움이었습니다. 필요한 말을 제때 못했다는 아쉬움, 좋은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다는 아쉬움, 혹은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 저에게 글쓰기란 다름 아닌 아쉬움에서 시작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는 삶에서 뭔가를 잠시라도 붙들어보고 또 가능하면 복구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저에겐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 같은 것들이 삶에는 무수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아름다운 일을 겪거나 너무 감탄스러운 상대를 만나고 나면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고요. 나 혼자서만 알기에는 아깝다는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께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휘발되어 버리지만 글로 쓰면 이야기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뿐 아니라 자기가 써놓은 이야기로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 무심히 지나칠 법한 장면이나 대화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기억력이 좀 더 화질이 높아진달까요? 해상도가 높아진달까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지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연습 같은 것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 날에는 어쩐지 인생을 2번 사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루가 2번씩 재생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겪으면서 1번, 해석하면서 1번, 이렇게 인생이 좀 2배로 풍부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연습을 꾸준히 했더니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가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글쓰기 교사로 일을 하는데요. 쑥스러움이 유독 많았던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교사로 선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저입니다. 아이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많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요. 아이들의 문장은 때때로 어른의 문장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쓴 글 중 몇 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에는 오감이 살아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을 잘 묘사할수록 글에는 좋은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이 어떤 느낌을 겪는지 잘 기억하고 옮겨 적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사랑하는 일 중 하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나를 새롭게 아끼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글에서 그런 순간이 엿보일 때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14살 이형원이라는 저의 학생이 어느 여름날 쓴 글입니다. 후각이 참 생생하게 살아있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뒤섞여 놀다가 서로의 여름 냄새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 우리의 두피에서는 찌든 걸레 냄새가 났다. 우리의 옷에선 남자 중학생 옆을 지나가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났다. 우리의 발에서는 가죽에 물을 묻히고 한동안 방치해둔 냄새가 났다. 웃음이 나는 우리의 여름 냄새들이었다. 무슨 냄새인지 딱 아시겠죠? 이것이 묘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원고지만을 맞이했는데도 어디서 되게 구린내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모두 이형원의 여름 냄새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탁월했던 덕분입니다. 꾸준한 글쓰기는 결코 나에 대한 사랑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에 갇힌 글쓰기는 몹시 답답하고 좁은 세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어가 나뿐인 세계인데요.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쓰기가 언젠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바닥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남으로 주어를 이동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역시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나로 시작하는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15살의 김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김찬영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김찬영이다. 김찬영은 나랑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게임과 노래를 좋아한다. 네, 평범해 보이는 한 문단입니다. 나에서 김찬영으로 아주 슬쩍 주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김찬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죠. 김찬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다가 아이가 글쓰기 수업을 한 몇 달 정도 듣다 보면 어느새 조금 다른 글을 씁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같은 김서연이 써온 이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다음 주면 이사를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안방에 있는 침대를 가져갈까 두고 갈까? 가져가기엔 이사 갈 집이 너무 작으니까 두고 가야겠다. 애들 침대만 가져가야겠어. 찬영이 인형은 짐대니까 버릴까? 아니야, 자기 돈으로 열심히 모은 건데 챙겨가자. 냄새나는 저 햄스터들은 누구한테 줘버릴까? 에이, 그냥 데려가자. 이삿날이 오자 나랑 동생은 아침부터 새 집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놀았다. 짜장면도 먹었다. 물건들은 빠진 것 없이 무사히 옮겨졌다. 네, 이사를 앞둔 김서연의 엄마는 글 속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의 몸과 마음이 몹시 어수선한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반면 아이들은 이사의 고단한 부분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짜장면이나 먹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놀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김서연이라는 아이가 엄마의 혼잣말을 죄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엄마의 모습까지도, 살림살이까지도. 그 어느 날 글쓰기 수업에 온 서연이는 저의 글감을 듣고 문득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어땠더라? 엄마가 혼잣말을 계속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그날의 엄마를 힘껏 되살렸겠지요? 틀리게 옮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과거를 유심히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원고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건 사랑의 과정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무심히 지나쳤던, 무심히 내뱉었던 혼잣말도 굉장히 기억하게 되고 나 아닌 사람의 고민도 곱씹게 됩니다. 이렇듯 글을 한 편만 쓰면 몰라도 여러 편을 꾸준히 쓰다 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만 쓰다가 엄마는, 동생은, 그들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주어를 옮겨가고 추가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1인칭에서 2인칭과 3인칭의 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게으른 내 마음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부지런히 접속하는 과정입니다.
주어를 타인으로 늘려나가면서 내 삶은 조금씩 확장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고 부지런해집니다. 네, 저는 이 과정을 시선의 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눈뿐 아니라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만 갇히지 않고 가끔씩 엄마의 마음도 되었다가 동생의 마음도 되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되었다가 혹은 안쓰러워하는 동물의 마음도 되어봅니다. 입체적인 관찰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여러 가지 면을 포착하고 헤아리려는 의지 또한 사랑이잖아요. 시선의 이동과 입체적인 관찰 모두 저는 부지런한 사랑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글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날 수업에서 저는 이러한 글감을 내줬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러자 9살의 이재하라는 학생이 이런 글을 써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일단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줄 때는 좋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버럭 화를 낸다. 그럴 땐 나쁘다. 어쩔 땐 자기가 사실 이순신이라면서 장난을 친다. 그럴 땐 이상하다. 3명의 사람을 글쓰기에 데려올 줄 알고 이 글감을 내준 건데 제한 1명의 사람만을 묘사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나쁜, 이상한 점을 모두 캐치했습니다. 제안은 아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거나 이상하기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제아의 글 속에서 아빠라는 사람은 굉장히 앞면, 옆면, 뒷면이 있게 입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입체적인 타인들을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사실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 풍부한 표현을 준비하고 정확한 묘사가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도 역시 글쓰기에서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꾸준한 글쓰기의 아름다운 작업 중 하나일 텐데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를 아시겠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고 말하며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글쓰기란 어쩌면 정확히 이 가사의 반대로 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속에 당신의 쉴 곳 있다고 말하는 것, 내 속을 나로만 채우지 않는 것, 이것이 부지런한 글쓰기의 세계입니다. 늘어나는 주어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내 글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초대해서 그들이 주어인 연습을 갈고 닦는 것, 이것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글쓰기란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 역시 굉장히 무참하게 1초, 2초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겪을 때, 혹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때를 보낼 때, 그것을 보존하려는 마음, 거기서 시작되는 글쓰기에 대해서 종종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글쓰기라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는 부지런한 사랑이다. 그래서 세바시 강린회에서 이제 제가 발췌했는데 괜찮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접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수업은 어쨌든 323쪽까지 이제 진도가 나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남은 부분을 또 마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